태은아, 어제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 이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난관은 처음입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며 고생했던 그 시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아들의 예비 신부가 숨긴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알게 된 시어머니의 고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때론 진실이 거짓보다 더 아픕니다. 그리고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젠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소중하게 키워온 자식 그리고 자식과 결혼하는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사연은 소중하게 키운 귀한 아들을 속이려고 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에게 빠진 바보 같은 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 후반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한평생 고생 많았던 인생 말년의 아들의 부부와 손자 손녀를 보며 시끌벅적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4명의 언니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사실 저희 가족 중엔 가장 큰 오빠가 있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차에 제 할머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아들이길 바라셨고 그런 기대를 안고 태어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귀한 막내딸 대접을 해주셨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하셨죠. 그렇게 언니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 시절 여자들은 각자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부리면서 농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잔소리가 심하고 바라는 게 많으셨죠. 지금도 고부 갈등은 의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그 당시 고부 갈등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남편과 시어머니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는 평화로운 축에 속했고 남편은 남자다운 성격이었어요. 매사 자신감이 넘치고 물불 안 가리고 악착같이 덤비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주변 분위기가 남편을 휩쓴 건지 모르지만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농사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하진 않습니다.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음 봄까지는 일이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소도 키우고 있어 일이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모여서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름이 성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노름꾼들이 농촌으로 모여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도박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마을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 도박판에 기웃거리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남편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또 그렇게 도박판에서 노름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노름에서 돈을 따는 날은 기분 좋게 취해서 노래를 부르며 집에 왔고 별일 없었는데 노름에서 돈을 잃고 오는 날에는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상이며 거울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부수곤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을 부수다 못해 저에게도 손찌검을 했어요. 취한 채로 맞았습니다.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어서 아둥바둥 대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옆집에서 사람을 불러와 말리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죠. 남편은 그 당시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점은 인정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싹싹 비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시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술 먹고 물건을 부수는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남편과 싸우고 다시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지겨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저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참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게는 아이가 생겼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가 생긴 아이기 때문에 더욱 기뻤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이와 가끔 골치 아픈 남편이지만 행복하게 살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제법 나오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노름을 하다가 오는 건지 늦은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스러운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밖에 비 오는 소리가 요란했죠. 그리고 옆집에서 저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엄마, 일어나봐. 지금 여기 아기 아빠가 병원에 누워있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밤, 남편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도박판에서 노름을 하고 다른 농사꾼들과 소주를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린 날 빗길에 발이 미끄러져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몸을 붙잡고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남편이었지만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기와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갓난아이와 살아가며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모든 것을 노름에 탕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 남긴 재산으로 저는 무엇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가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아침이면 우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매고 시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국밥집 외에도 부업으로 시장에서 이 일 저 일 안 하는 게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들 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호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잘하진 않았지만 반에서 5등 안에는 항상 들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아비 없이 부족하게 키웠지만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들로 자라서 고마웠어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되고 싶었던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렇게 약대를 졸업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대호에게 저는 약국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자리 잡은 식당과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불려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약국도 처음 몇 개월만 힘들었고 그 뒤로는 점차 가게를 키워나갔고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큰 약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제 슬슬 참한 며느리를 얻고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가게 잠깐 닫고 시간 좀 내주세요.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대호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착하고 마음이 잘 맞는 여자예요.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집으로 와라. 내가 맛있는 점심 차려줄게. 얘야, 어디서 만난 어떤 아가씨야? 얼마나 만났어? 이름은 뭐야? 만난 지 6개월 좀 넘었고 일하다가 오다 가다 만난 사이예요. 만나서 자세하게 말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대호와 여자친구인 태은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대호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송태은이라고 합니다. 대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대호 씨 너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말도 예쁘게 해서 늙은이 기분 좋게 만드네. 어서 들어와요. 나가서 먹지 말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1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아들의 약국에 태훈이 우연히 들렀고 그때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호가 먼저 용기를 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태은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무남동녀 외동딸로 힘들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젊고 예쁜 나이에 고생했을 테니 안쓰러웠습니다. 둘만 좋다면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태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내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있는데 저희 태은 씨와 거기 살고 싶어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들 처분하면 충분하죠. 곧이어 여자친구가 말했죠. 첫 만남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머님이 불편하시잖아요. 벌써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먼저 요구했던 적이 없던 아들이 난생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는 하나 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그래, 결혼하면 살 곳이 필요하니 내가 준비해주는 걸로 생각해보자. 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살 곳은 마련해주마.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니 그 정도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땅 그리고 그동안 식당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합치면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결혼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이며 혼수, 신혼여행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와 새로 살 아파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넓고 깨끗했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괜찮지? 담배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깔끔해요. 어머님이 걱정하신 정도만 되어도 충분해요. 밖에 누가 담배를 폈나 봐요. 가구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태은아, 가구는 어떤 걸로 하기로 했니? 집이 휑하니 아직 들어와서 살지 못하겠구나. 각자 집에서 쓰는 거라도 들여놔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생글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채우려고 대호 씨랑 상의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잔뜩 성질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엄마, 왜 태은이한테 혼수해오라고 눈치 줬어? 애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길래 얘가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는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호 씨, 그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성질내는 거야? 그러지 마.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구랑 가전이 없어서 휑해 보인다고 말한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눈치 준 거라고? 엄마, 집 사준 건 고마운데 왜 이렇게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어? 태은이가 힘들게 산 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태은이한테 그래? 점점 성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이해가 갔죠. 고함을 치고 성질을 한번 내려고 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너 너무 흥분한 것 같구나. 일단 끊고 내일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 그 아이가 여우였던 건지 꼭두각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아이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보 천치가 된 건지, 하루아침에 여자에 홀려 나를 이렇게까지 헌신짝 취급하는 건지 서러웠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일단 참았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같이 갔던 집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가게에 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송소희 씨 알고 계신가요? 송소희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그러면 태은이라고는 아시나요? 태은이는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누구신데 아까부터 계속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태은이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뭔가 말할 것이 있어 보여서 그 사람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태은이는 이름을 개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송소희였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태은이와 친구인데 그 사람의 남편과 태은이가 불륜 사이인 것을 들키고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고 연고도 없는 여기에 내려와 사는 걸 쫓아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소희, 아니 태은이를 조심하세요. 이미 결혼도 한 번 했고 지금 이혼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3살 된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은 지금 친정에서 키우고 있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제 남편과 외도를 했고요. 제 가정은 파탄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은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산지 몇 년째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지금 쏟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 낯선 사람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결혼 사진, 그리고 태은이와 그 낯선 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태은이와 아이의 사진 여러 장. 모두를 확인하니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숙고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 그래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먼저 연락을 다 하시고. 저 보고 싶으셨어요?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갑자기 대우가 성질이 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는데. 태은아,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더라. 이 사람 말이 맞는 거니? 내가 소희야. 언제부터 우릴 속인 거니? 대우도 알고 있니? 너 담배도 피니? 솔직하게 말해주면 대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어머니,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 먼저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라. 동네 창피해. 서로 친구 남편이랑 붙어먹고 넌 행복할 줄 알았니?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굴러먹던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는. 네, 맞아요. 제가 송소희입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우선 대호 씨와 어머님을 속인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저도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고 연고 없는 시골에 와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대호 씨를 만났어요. 대호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놓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한 것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일이야?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건 어떻게 된 거야? 하나하나 설명해봐. 아이는 지금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게 맞아요. 아이도 제 아들이 맞아요. 전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 남자가 사기와 폭력 전과로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범법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혼한 것이고 같이 산 건 몇 년 안 되었어요. 두 번째로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애초에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그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제 친구와 동시에 저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남자와는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친구가 저와 그 남자와의 과거 사진을 보고 흥분해서 제게 따지고 저는 아니라고 해명해도 믿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는 파렴치한 이혼녀, 불륜녀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개명까지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온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해요. 제가 속인 것도 잘못이 있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도와줄 테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 욕심이 빚어낸 일이에요.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헤어질게요. 하지만 제 진심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같았죠. 저를 속인 것은 괘씸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은이를 보면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마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라면 괜히 아들에게 말해 아들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인생이란 항상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할머니의 경우처럼 소중한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태은이의 과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새 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과거를 숨긴 잘못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겠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온 며느리의 말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또는 할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